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10%대에 그쳤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3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신용자 대출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금융위는 앞으로 이 계획을 이행 여부를 인허가 신청 시 심사 판단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잠시 뒤 생생 이슈 인터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나날이 균일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액의 자기압수표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6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가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 세금 무려 13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던 인터넷 전문 은행들, 이제는 시중은행만큼 가깝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은행이 됐죠. 금융위원회가 당초 인터넷 전문 은행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포용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금융위원회가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왜 이 시점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목소리를 냈을까요? 예, 일단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같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인터넷 은행이 이제 중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좀 소홀했다는 비판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신용자에 대해서만 대출을 좀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공급한 한 1조 4천억 가운데 한 92% 정도가 보증부 정책 상품이라고 하는 사이돌 대출인데, 네. 그 사이돌 대출마저 한 66%가 이제 신용등급 1에서 3등급 정도 고신용자에 돌아갔다는 내용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좀 취지에 맞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최근에 그런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 측면에서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부르는 은행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현재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인가를 받아서 영업을 영위 중이고요. 네. 토스뱅크가 2019년 12월 말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거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3개 은행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우리 시장에서 영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올해 2월 5일 날 토스뱅크가 이제 본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당초보다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아마 9월이 돼야지 아마 영업을 좀 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최근에 일단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사업 계획서상에 이제 중금리 대출을 좀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를 좀 엄격하게 심사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저희가 방금 이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카카오뱅크, K뱅크,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게 될 토스뱅크까지 이 시중은행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카카오뱅크의 이용자 수는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17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규모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KB 국민은행 1,100만 명보다도 많은 수치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 이용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는
그 고객 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한 달 동안만 보더라도 카카오뱅크 앱 순 이용자 수가 1,335만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금융회사 앱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 뭐 거기에 이제 기인해가지고 올해 1분기 467억 원 당기순이익을 올린 만큼 실적도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K뱅크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뱅크 성장세와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이제 그 성장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4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K뱅크의 고객 수는 한 537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전달 대비 한 150만 명 느는 수치인데 뭐 카카오뱅크에 비해 보면은 좀 작은 수치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500만 명 이상의 그 고객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이런 그 인기 있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그 설립 이후에 적자를 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이제 다양한 그런 그 고객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유치하는데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대출하는 데 있어서 대출 적격성 문제가 상당히 좀 그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서 증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K뱅크 같은 경우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9월이 되면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건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그 중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거로 보입니다. 최근에 금융위가 중금리 대출 비중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30% 이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토스뱅크는 좀 더 의욕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40% 중반까지를 이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토스뱅크가 이제 뭐 본격 출범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요.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누적 가입자 수가 한 1,800만 명 이상 넘어선 토스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랑 토스랑 상당히 그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토스뱅크까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시장은 확실히 더 커질 게 분명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 은행 안에서도 이 세 개 업체의 또 경쟁도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소식을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중저신용자 비중을 더 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들이 시중은행은 워낙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서 대출을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닌가요? 예, 사실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가 그 중금리 대출, 그러니까 우량 차주보다 좀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출범이 됐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놓고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하고 K뱅크의 중금리 대출 비중이 각각 10.2%, 21.4%였거든요. 네. 이건 은행 전체 비중 24.2%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뭐 얼마나 이제 뭐 우량 대출 위주로 고객을 유치해 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량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우대라든가 그다음에 수수료 우대 같은 이런 가격에 대한 유인 조건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이동한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우량 고객을 상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작기 때문에 굳이 이제 중금리 차주와 같은 위험이 높은 그런 고객들을 사실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좀 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지에 맞지 않게 현실은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지 않았던 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오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 위험도가 좀 높다고 느껴지는 고객들, 그러니까 중저신용자의 기준은 뭔가요? 이게 좀 변경이 있는데요.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평가하는 기준은 등급제였어요. 네. 10등급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이 가장 우량 고객이고요. 10등급이 가장 낮은 저신용자인데요. 10등급 체제에서의 신용등급에서는 4등급 이하, 그러니까 이제 4등급부터 해서
5등급, 6등급까지 4, 5, 6등급을 우리가 이제 중신용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7등급부터 10등급까지를 저신용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 2, 3등급을 이제 시중은행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우량 신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신용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 기준의 신용평점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신용자의 정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였던 고객들이 이제 바뀐 기준에 의하면은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평점 하위 50%가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그 과거 3등급 이하의 대출 고객의 어떤 그 분포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신용점수 하위 50%를 중금리 대출 기준으로 분류해서 이런 고객들한테 대출 비중을 전체 한 30% 이상 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요약하면 신용점수 기준으로 하위 50% 이하인 차주를 우리가 중저신용 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저신용층의 정의도 새롭게 바뀐 정의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시중은행에서 이 중저신용자들이 돈 빌리기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나요? 예, 그동안에 사실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우량 고객들 1등급부터 3등급 고객에 한해서 대출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그 공급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중저신용자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3등급 같은 4등급의 어떤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우량 차주들보다는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가 이제 중금대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도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좀 경쟁이 붙으면서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익돌 대출이라고 하는 거. 사익돌 대출 같은 경우 정부의 어떤 보증부 대출인데 그 대출에 대한 적격 공급 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좀 신설해가지고 만약에 사익돌 대출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신용 등급 요건을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 사익돌 대출 70%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고우량 대출로만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수요가 좀 제한되고 인터넷 전문은행한테 고객을 좀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 중금리 대출 평균 금리는 한 5에서 6% 정도, 5에서 한 6% 후반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게 경쟁이 붙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그래서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게 이 기준으로 세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해라 이거거든요. 이 30% 이상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은 충분히 이제 일반 은행들 입장에서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늘릴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런 시정평가 시스템,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비재무적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우량한 그런 중저신용자들,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정확한 시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낮은 대출 금리로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대출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은 인터넷 전문은행도 자발적인 측면에서라도 대출을 늘릴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좀 우려되는 측면은
그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중금리 대출 시장이 한 60% 이상을 저축은행이 담당을 해왔는데 네. 최근에 대출 총량제에서 중금리 대출에 한해서는 그게 좀 제외가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요번 그 최근 그 금융위에서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저축은행에 한해서 대출 총량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금리 대출까지 포함시키는 이게 그 조치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60% 이상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이 그 이런 대출 총량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 중금리 대출 공급이 제한을 받을 경우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중금리 대출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좀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 시스템의 퀄리티도 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라는 효과가 좀 기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바람직한 그 어떤 정책 방향이고요. 특히 금융위가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행 시장에 대한 좀 그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어떤 원론적인 내용의 어떤 그 내용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금리 그 상한선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뭐 이런 좀 타이트한 규제를 내놨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전문회와 같이 중도신용자 상환 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스코링 시스템 그 고도화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결제 정보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서 중저신용자 특화 스코어링 시스템을 4달 중에 반영하겠다고 이제 카카오뱅크 이미 공지를 했고요. K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런 고객들의 어떤 결제 정보를 일부 반영을 해서 좀 더 고도화된 스코어링 시스템을 갖다가 올해 4분기 중에 이제 실전에 이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전문의 신용평가 고도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페널티 규제로 이제 활용한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그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정책이 조금 더 그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정부하고 인터넷 전문회의 계속 협업하면서 시장 확대에 좀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저 신용자들에게 어떻게 대출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도 사실 이 대출 증가라고 하면 늘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대출 비중을 늘려주는 게 좋은 영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금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계빚이 이제 최근에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 갈아치면서 한 1,765조에 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가계부채가 바로 이제 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가계빚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그 주식에 대한 뭐 투자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하반기쯤 돼서 대출 시장 금리가 조금씩 이제 오르면서 이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정부의 어떤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을 경우에 그 이런 그 금리 인상은 차주의 어떤 상한 그 여력을 줄여놓거든요. 그렇죠. 상한 여력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주식시장도 또 금리 인상이 되면 부정적 여파가 있으니까 시장도 나빠지면서 그다음에 상환 여력도 이제 감소했을 경우에 개인이 사실은 그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주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정적 영향들이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금융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하시는 건 좋겠지만 무리하게 이제 빚을 내서 이런 불확실한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훈 교수였습니다. 한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의 강병선 조사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브리핑은 잘 하셨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 그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셔서 그 얘기를 저희도 오늘은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연일 지금 이 고액 체납자들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자기압 수표로 교환을 해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들을 이번에 또 적발하셨다고요? 네. 네, 자세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가상화폐를 저희가 조사해서 체납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압류 징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체납하신 분들이 이제 재산 증식과 은닉의 수단으로 뭐 금융도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던 중에 수표를 지니고 있는 사실이 가택 수색을 통해서 발견된 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시중 10개 은행에 대하여 자기압 수표 발행 교환 내역을 전격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자기압 수표를 발행한 내역,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자기압 수표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찾아낸 이 고액 체납자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가 14,500명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저희가 시중은행에다 조사를 해서 이 중에서 수표 교환한 체납자가 623명에 체납 규모는 한 8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총 1,714억 원의 수표가 교환되었음을 저희 이번에 확인하였습니다. 네. 제가 근데 감이 잘 안 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자기압 수표로 교환을 해서 재산을 숨긴다. 제가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자기압 수표는 뭐 1억 원이나 2억 원씩 한 장으로 발행도 가능하고 네. 또 소지가 간편하기 때문에 현금을 숨기는 방법으로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금은 계좌번호 형식으로 노출되어 있고 또 조사도 쉽고 또 압류도 전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감추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수표로 활용한 것으로 일부 사례에서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은 이제 집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거를 이제 수표로 발행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체납자들을 이제 조사를 하셔서 체납자들에게 이제 출석 요청서를 보내셨는데 체납자들이 이 요청서를 받고 자진 출석을 해서 또 체납세금을 자진적으로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징수 사례가 있는데 그중 특이한 사항을 본다 그러면은 예. 체납을 약 20년간이나 체납을 하다가 이번에 수표 교환 사실이 이제 적발이 되어가지고 네.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전액 납부한 그런 체납자도 있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5년간 체납을 하다가 무재산, 뭐 연락도 안 되는 그런 행방불명 체납자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수표 조사가 시작되니 저희 과에 스스로 출석해서 체납세금 3,8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행방불명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뭐 본인들이 마음 먹고 숨으려고 하면은 오랜 기간 그렇게 네.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이 20년 동안 아까 그 첫 번째 사례 들어주신 것 중에 20년 만에 그 납부하셨다는 분, 20년 네네. 동안 그럼 얼마나 안 내신 건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납 금액을 약 한 1,700 정도 이분이 이제 체납하고 있다가 네, 재산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자기합 수표 발행한 사실을 한번 조사를 하니까 네. 최근에 또 수표 발행 사실이 또 나와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을 하니까 또 그 사실을 또 어떻게 또 알았나 봐요. 네. 알고서는 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조사할 때는 가택 수색도 하고 또 주소지로 이제 납부 촉구 우편물도 보내고 또 출석 요구서 이런 어떤 공문들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38 세금 징수과에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알고는 스스로 찾아와서 또 만나볼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먼저 자기합수표 얘기도 했는데 그 고액 체납자들이 뭐 체납자들도 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이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도 이번에 조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수표 조사와 병행해서 주식 조사도 시중에 있는 2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격 조사하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작년 조사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씩 올리는 5배나 많은 체납자들이 고액의 주식을 서로 취득한 사실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분납자 등을 제외하고 284명의 842억 원 정도의 주식 평가 금액을 최종적으로 압류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주식 평가 금액을 압류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시세에 맞춰서 늘 평가 금액이 매겨지는 자산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압류를 하는 건가요? 예, 주식 평가 금액은 물론 등락이 있습니다. 네. 등락이 있지만은 정권 계좌로 또 특정되기 때문에 정권 계좌를 압류하면 또 여러 가지 주식 종목이 한꺼번에 모두 압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 압류 통지서를 정권사로 이제 보낸 다음에 이제 압류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정권사에 매각 요청과 추심 요청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아, 주식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식 압류당한 체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다양한 이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네. 압류 사실을 인지한 일부 체납자들로부터 압류 후에 즉시 전액 납부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분할 납부를 할 때니까 압류한 주식을 바로 해지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유망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최고가의 주식이 이제 오를 때 그때 좀 팔아달라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본인이 못 파니까 이제 압류당했으니까 최고가가 될 때 팔아달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다양한 사례를 듣는데 참 들을 때마다 우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상자산 압류 얘기도 해주셨고 참 이 갈수록 고액 체납자들이 어떤 재산 은닉 수단이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우리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의 수고도 더 커지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감추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고, 네. 또 언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조사관들은 끝까지 추석 징수할 다양한 방법들을 현재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체납세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강병선 조사관이었습니다.